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이미 수십 년간 환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벌어왔고,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따르는 순간 그 막대한 수익이 한순간에 끊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9살 신장내과 전문의로 60년 가까이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봐온 김동환입니다. 제 진료실 문을 밀고 들어오는 분들은 대부분 밤마다 거품 나는 소변으로 불면의 밤을 보내고 발목이 퉁퉁 불어 신발을 신을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매년 병원 치료비만 수백만 원대에서 수천만 원대까지 지출하는 분들을 무수히 봐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함께 실천하신 분들은 병원 방문 횟수와 약물 복용량이 반으로 줄어들었고, 더는 밤중에 깨지 않으며 식사 맛을 되찾으셨습니다. 저 역시 제 사촌 남동생이 갑자기 발목이 붓고 어지럼증으로 밤을 설칠 때 가슴 철렁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피곤한 얼굴로 농사를 나가던 동수, 저녁마다 소파에 누워 형, 잠을 자도 피곤해라고 중얼거리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전문의인 저조차도 처음엔 큰 병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60년 가까운 임상 자료를 들추고 수천 명의 환자 기록을 분석한 끝에 약과 수술 없이도 가능한 한 가지 근본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탁입니다. 제 몸에서 확인했고 제 동생에게서 증명했으며 지난 10년간 만난 수천 명의 환자에게서 반복해서 목격했습니다. 지금 저는 89의 나이에도 아침마다 꼿꼿이 일어나 외래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방한 밥상 관리법을 따르는 1000명이 넘는 환자들로부터 평균 8주 안에 소변 거품이 사라지고 혈압이 정상화되며 밤에 깨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 것입니다. 오늘은 6가지를 다룹니다. 거품료가 뜻하는 진짜 신호, 식탁의 뼈대가 되는 3가지 영양소 관리법, 사과 하나로 혈관을 되살리는 방법, 그리고 지난 10년간 제가 목격한 극적인 회복의 이야기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이 잡히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밥상이 약국으로 변합니다. 한 번에 듣기 어려우시다면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반복적으로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시작 전 혹시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에서, 안방에서, 아니면 밤 10시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 복도에서?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아침 소변에 거품이 남아있거나 발목이 자꾸 붓는 증상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함께 나눠주신다면 제가 직접 여러분의 식생활과 증상에 맞춘 맞춤형 조언을 댓글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일주일 안에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소변 표면에 거품이 생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빠른 속도로 흐르면 누구나 거품이 생깁니다. 마치 폭포가 하얀 거품을 일으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조금 생기는 것만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구분점이 있습니다. 5분에서 10분이 지나도 그 거품이 살아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소변 속에 단백질이 섞여 있다는 신호입니다. 소변 속 단백질이 비누 같은 성질로 거품을 안정화시켜 오래 유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단백뇨라고 부릅니다. 콩팥은 혈액을 역화하는 기관입니다. 나쁜 것은 걸러내고 좋은 것은 돌려보내야 하는데 콩팥 안에 여과망이라 불리는 부위가 당뇨, 고혈압, 그리고 진통제 같은 약물의 독성으로 인해 헐거워지면 단백질까지 빠져나옵니다. 이때 함께 따라오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발목과 눈 주변이 자꾸 붓고 혈압이 올라가고 아무리 자도 피곤하며 두통이 생깁니다. 이 조합은 콩팥이 보내는 도움 신호입니다. 질문해 봅시다.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인 채 풀리지 않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밤중에 자다가 2~3번 이상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침 첫 소변을 투명한 컵에 받아두고 5분 후 거품의 존재 여부를 살핍니다. 둘째, 발목의 폭사뼈 위를 3초 동안 강하게 눌렀을 때 손가락 자국이 남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아침과 저녁 같은 시간에 같은 팔로 혈압을 재서 기록해 둡니다. 이 세 가지만 주의 깊게 관찰해도 콩팥의 상태 변화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틀 동안 아침 소변을 사진으로 찍어두되 컵의 측면에서 촬영해야 거품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 기록표는 한 달치라도 좋습니다. 더불어 지금 복용 중인 모든 약과 보충제 목록을 적어가야 합니다. 특히 진통제와 단백질 보충제는 중요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집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을 한 컵 전체를 한 번에 마시지 말고 3모금씩 나누어 천천히 마시세요. 저녁 때가 되면 국이나 찌개를 많이 먹기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김치 같은 반찬은 한두 젓가락만 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를 마친 직후 10분 동안 산책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혈액의 흐름이 좋아져 콩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격한 운동을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린 직후 또는 물을 마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일시적으로 거품료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 반복되는 것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소변이 붉은색이나 콜라색으로 변하고 옆구리에 통증이 생기며 고열이 동반된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는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거품료는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콩팥이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응답하는 방식이 바로 다음 장에서 다룰 식탁의 뼈대입니다. 거품료를 발견한 그날부터 식탁이 변하면 콩팥도 변합니다. 콩팥은 혈관의 거울입니다. 콩팥 안의 혈관을 들여다보면 온몸의 혈관 상태가 보입니다. 소금, 즉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높아진 혈압은 콩팥의 여과망을 빨리 닳게 만듭니다. 마치 거친 종이로 계속 문지르면 구멍이 커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이라는 미네랄은 어떨까요? 뼈를 단단하게 하는 좋은 성분이지만 가공식품 속에 들어있는 인산염은 문제입니다. 가공식품의 인산염은 우리 몸에서 거의 100% 흡수됩니다. 그러면 콩팥은 이 과도한 인을 배출하느라 지쳐가고 동시에 뼈에도 축적되어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칼륨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콩팥이 이미 많이 손상되어 수치가 30 미만인 분들이나 혈액 검사에서 칼륨이 높다고 나온 분들은 칼륨을 제한해야 합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이거나 수치가 정상 범위라면 채소와 과일 속의 칼륨은 오히려 혈압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은 검사 수치에 맞춘 개인화된 관리입니다. 혹시 국물 요리를 하루에 한두 끼 이상 드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라면 국물을 남기지 않고 남김없이 드시는 편인가요?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세요. 식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째, 젓가락 중심의 식사 문화를 만드세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으면 자연스럽게 염분 섭취가 줄어듭니다. 국물에는 대부분의 소금이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혀 대신 눈으로 간을 봅시다. 음식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면 이미 충분히 짜다는 뜻입니다. 반짝임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만 간을 맞추면 됩니다. 셋째,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과자와 빵, 가공식품을 통째로 빼는 날을 만드세요. 단 하루만 이렇게 해도 인 섭취가 크게 줄어듭니다. 넷째, 양념은 맨 끝에 넣으세요. 재료가 거의 다 익을 때 살짝만 넣으면 더는 짜지 않아도 맛이 깊게 배어납니다. 다섯째, 향으로 나트륨 대신 맛을 채우세요. 레몬즙, 식초, 후추, 바질, 마늘, 참기름 같은 향신료를 활용하면 나트륨 섭취를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칼륨 소금저 나트륨 소금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장 손상이 있거나 특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의 경우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사용 여부를 결정하세요. 단백질 보충제나 크레아틴 같은 제품도 불필요한 역과 부담을 만듭니다. 살코기, 생선, 두부로 충분히 균형 있게 섭취하고 양은 체중과 검사 수치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명확히 할 것은 식탁의 조절이 콩팥 기능의 회복 속도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무엇이 이 여정을 완성하게 할까요? 바로 작은 과일 하나, 사과입니다. 사과의 무기는 두 가지입니다.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펙틴은 장에서 젤처럼 변하여 음식 속의 당이 빨리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스폰지가 물을 천천히 흡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펙틴은 담즙산 재흡수를 감소시켜 LDL 콜레스테롤 배출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폴리페놀은 혈관의 가장 안쪽 층인 내피에서 생기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것은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더 나아가 혈관 이완을 촉진하는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 혈압 관리를 돕습니다. 특히 사과는 칼륨 수치가 중간 정도이고 당도도 높지 않아서 콩팥이 초기 단계의 손상을 입은 분들의 혈관 관리에 가장 적합한 과일입니다. 다만 콩팥이 많이 손상되어 수치가 30 미만인 분들은 양과 껍질 처리에 신경을 써야 안전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평소에 과일을 먹을 때 껍질을 깎아서 드시나요? 아니면 껍질째 드시나요? 혹은 한 번에 여러 개를 모두 섭취하시나요? 하루에 적절한 양은 작은 사과 하나, 즉 150g에서 180g입니다. 또는 반 개씩 두 번에 나누어 먹어도 좋습니다.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 또는 점심시간에 곁들이면 그 이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먹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반껍질 법입니다. 껍질의 절반만 남기고 나머지는 깎으세요. 이렇게 하면 폴리페놀은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칼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또는 슬라이스를 한 뒤 미지근한 물에 5분간 담그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째, 슬라이스를 한 뒤 미지근한 물에 5분 동안 담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칼륨이 일부 물에 빠져나가서 콩팥이 손상된 분들에게 훨씬 안전합니다. 셋째, 두부나 삶은 달걀, 견과류 같은 단백질 식품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이 더욱 완만해집니다. 넷째, 전자레인지에서 30초 정도 데우거나 약불 팬에서 살짝 익혀서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주의사항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콩팥 손상이 많이 진행되어 EGFR 수치가 30 미만이면 한 번에 반 개, 즉 70g에서 90g만 섭취하고 껍질은 벗기거나 절반만 남겨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절대 공복 상태에서 사과만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식사 중이거나 단백질 음식과 함께 해야 합니다. 틀니가 있거나 치아가 불편한 분들은 얇게 썬 후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드세요. 그리고 위장약이나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이라면 사과 섭취와 1시간에서 2시간의 간격을 띄워야 약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 유지의 작은 도구이며 식탁의 철학입니다. 이제 이 모든 원리들이 실제 사람의 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직접 목격한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처음 이정화님을 뵌 날은 봄 날씨가 완연했던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정화님은 움츠린 어깨로 제 진료실 문을 밀고 들어오셨습니다. 정화님의 표정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단백뇨 플러스 3, 크레아티닌 1.9, EGFR 35였습니다. 이는 콩팥이 상당히 손상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정화님은 국물 음식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아침에 끓인 미역국을 국물까지 남김없이 마셨고 점심에는 된장찌개, 저녁에는 시래기국을 드셨습니다.
더 문제였던 것은 오래된 요통 때문에 진통제를 거의 매일 복용하고 계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정화님께 말했습니다. 밥상을 고치면 혈관이 달라진다고. 변화는 일주일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은 숟가락 3번만 제한했습니다. 정확히는 한 끼에 국물 반 공기 정도만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탄산음료와 과자는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2주차가 지나고 2주차에 들어섰습니다. 진통제를 끊고 대신 통증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록하다 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늦은 간식과 차가운 바닥에 오래 앉아 있을 때 무릎 통증이 더 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찜질을 10분 하고 의자에 앉은 채로 스쿼트를 10회 한 뒤 10분을 산책하도록 제안했습니다. 3주차에는 간식을 사과로 바꿨습니다. 반 개씩 하루에 2번, 그것도 껍질은 절반만 남겨서 드리게 했습니다. 정화님은 놀라워하셨습니다. 선생님, 사과가 이렇게 든든한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주차에는 단백질 식품을 바꿨습니다. 닭가슴살과 두부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정화님이 워낙 좋아하던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8주가 지난 후에 검사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침 거품료는 4, 5분 내에 사라졌습니다. 발목의 부종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저녁 혈압은 138에서 84로 내려갔습니다. 요액 알부민 대 크레아티닌 비율이라 부르는 수치, 즉 UACR은 정상에 가까워졌고 EGFR은 35에서 42로 올라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정화님의 표정이었습니다. 정화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밤에 한 번만 깹니다. 8주 전에는 밤에 서너 번 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정화님, 약보다 밥이 약입니다. 좋아진 날에도 같은 식판을 쓰세요. 그 이후 정화님은 병원에 올 때마다 작은 사과 하나를 챙겨 오셨습니다. 선생님 몫이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 사과를 받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화님, 그건 점심에 반쪽으로 나눠 드세요. 그게 진짜 약입니다. 제 남동생 이동수는 올해로 83입니다. 성실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퇴직 후 시골에서 농사와 텃밭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발목이 자꾸 붓기 시작했고 어지럼증이 잦아졌습니다. 그때 동수가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형, 요즘은 잠을 자도 피곤해. 검사를 받아보니 EGFR이 16, 미세한 단백뇨가 경계 수준이었습니다. 원인 분석은 간단했습니다. 시골에서 먹는 짠 국물,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시는 식혜와 탄산음료, 그리고 농사일로 인한 관절 통증 때문에 거의 매일 복용하는 진통제였습니다. 그날 저는 형이 아니라 의사로서 동수에게 말했습니다. 동수야, 물은 약이 아니라 시간표야. 아침, 점심, 저녁 식후 정확히 30분마다 컵 한 잔씩 마셔야 해. 그런데 한 번에 들이켜지 말고 3모금씩 나누어서 천천히 마시는 거야. 그리고 국물은 반만 먹기로 약속하자. 간은 식초, 후추, 마늘로 바꾸는 거야. 일주일은 투정이 많았습니다. 형, 이게 무슨 맛이야? 이렇게 자꾸 물만 마시니까 배가 자꾸 차서 힘들어. 이런 식으로요. 그러나 10일이 지나면서 변화가 보였습니다. 동수가 스스로 말했습니다. 형, 이상하게 발이 덜 붓는다. 그때 저는 달력 3색 약속을 세웠습니다. 물을 잘 마신 날은 파란색 동그라미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국물을 절제한 날은 초록색, 진통제 없이 지낸 날은 노란색이었습니다. 매일 밤 동수는 달력을 들었습니다. 한두 달이 지나니까 달력에 3색이 겹치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늘어날수록 동수의 얼굴도 밝아졌습니다. 8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검사를 받은 동수의 수치는 EGFR이 16에서 63으로 올라갔습니다. 단백뇨는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자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동수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 생활이 곧 약이야.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다, 동수야. 아픈 곳만 보지 말고 흐르는 길을 봐야 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부종이 생기는 그 흐름을 막는 게 중요한 거야. 약 한 알이 그걸 못해. 밥상이 하는 거야. 지금도 제가 시골 집에 가면 동수는 사과 반쪽과 데친 브로콜리를 쟁반에 담아 내놓습니다. 형, 이거 먹어봐. 이젠 나도 의사야. 그런 농담을 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생활이 곧 약이라는 것을 이제 동수도 뼈저리게 알게 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하루라는 시간 단위로 정리하면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이 나옵니다. 첫째, 식사를 마친 직후 10분을 산책합니다. 혈당과 혈압의 급등을 막아주고 이것이 신장의 역과 기능에 가해지는 부담을 확실히 덜어줍니다. 둘째, 물은 컵으로 그리고 나누어서 마십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68잔이 권장되지만 부종이 심하거나 의사가 수분 제한을 지시한 경우에는 섭취량을 조정해야 합니다. 한 번에 다 마시지 말고 3모금씩 천천히 자주 마세요. 특히 심장 질환이나 전하트림혈증, 심한 부종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셋째, 국물 음식과 찌개는 건더기 위주입니다. 국물은 숟가락 2에서 3번 정도만 드세요. 라면을 드신다면 스프는 반 봉투 이하로 줄이십시오. 넷째, 사과 루틴을 만드십시오. 작은 사과 하나를 하루에 섭취하거나 반 개씩 2번에 나누어 먹습니다. 반껍질법을 사용하고 5분 동안 물에 담그며 아침이나 점심에 섭취합니다. 다섯째, 가공식품과 탄산음료는 일주일에 1번 이하로 제한합니다. 인산염과 과당의 섭취를 확실히 줄이기 위함입니다. 여섯째, 진통제는 최소한으로 그리고 최단 기간으로 사용합니다. 반드시 음식과 함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 상태에서만 복용하세요. 공복에 복용하면 위장 손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대신 통증 일기를 함께 쓰면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혈압은 매일 아침과 저녁 같은 팔로 같은 시간에 재서 기록합니다. 체중과 발목의 붓기도 함께 기록하세요. 이 기록들이 모여 패턴이 되고 그 패턴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소변의 거품은 콩팥이 보내는 엽서입니다. 단순한 불안 신호가 아니라 변화의 신호입니다. 5분 이상 지나도 남는 거품, 함께 오는 붓기와 피로와 혈압 상승은 지금 당장 밥상을 바꾸라는 메시지입니다. 콩팥은 매우 조용한 장기입니다. 조용히 무너지지만 동시에 조용히 되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숟가락 1번 덜어내는 것, 국물 1번 남기는 것, 사과 반 개를 나누어 먹는 것. 이 작은 것들 말입니다. 남동생 이동수가 달력에 색을 칠할 때 저는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색깔이 쌓이면 그림이 되고 그림이 모이면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환자 이정화님은 지금도 병원에 올 때마다 사과 하나를 챙겨옵니다. 의사의 처방전이 약이 아니라 자신의 식탁이 약이 되었다는 깨달음 때문입니다. 생활이 곧 약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시작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일 아침 첫 소변을 투명한 컵에 받아두고 5분을 기다려 보세요. 또는 오늘 저녁부터 국물을 반만 드시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시작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일 아침 첫 소변을 투명한 컵에 받아두고 5분을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오늘 저녁부터 국물 반만 드시기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든 좋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작한 순간부터 여러분의 식탁은 약국이 되고 밥상은 처방전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고민이 있으신 건 얼마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만약 아침 소변에 거품이 있거나 밤에 자주 깬다면 또는 발목이 자꾸 붓는다면 그것도 함께 나눠주세요. 김동완이 직접 읽고 여러분의 식탁과 잠자리에 맞춘 한 줄 처방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